오늘은 송명훈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8.15)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광복절에 특별한 의미가 있죠. 75주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10대나 이제 끝에 5자가 오게 되면 특별한 좀 기념을 덧붙이잖아요. 네. 우리가 75주년이었는데, 국내에서는 뭐 별다른 행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한국과 일본에서 정말 상반된,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걸 따져놓고 보면 외구들의 몸부림 같은 그런 행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이번 8.15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거 약간 케네디가 했던 이제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인가요? 순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케네디의 명연설과 맞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신 걸로 봐요. 우리들 자신이 전부 다 75년 동안 광복을 맞이했느냐,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아직 일제단죄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존재로서 의무만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국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교육이나 주거라든지 취업 같은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둥, 복지가 세지면 사람들이 게을려서 나라가 망한다는 둥, 이따위 논리는 앞으로 절대 대한민국 안에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이제 지원과 교류를 통해서 또 철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제일 기대하는 게 하반기 때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기만 하면 국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던 소비가 확 늘어날 수 있다니까요. 시중에 물건들이 막 팔려나가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었던 경제적 위기를 대외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잖아요. 내부적인 위기까지도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빵을 두 개, 세 개를 더 먹을 수는 없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동포들, 북한에 있는 동포들한테 빵을 두 개, 세 개를 더 팔아서 그걸로 인해서 내수가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공짜로 그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만한 자원이라든지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재화로서 환급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 전체의 경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될 거고요.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해결하게 될 거고, 필요로 한 여러 가지 생필품을 공급하게 될 거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그만한 내수 진작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률 지금 마이너스 1%, 0.9% 얘기하잖아요. 4%, 5% 이상도 금방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왜? 연초에 마이너스 4%, 5% 그 이상 간다고 다들 예상했었잖아요. 6개월 동안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이제 컴프라치 한 거예요. 이 추세로 요대로만 가면 거의 똔똔이 갈 수 있어.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정도 작년만큼 갈 수 있어라고 가는 거예요. 이 대비가 작년 기준이라고.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지표 좋았다니까요. 무역 흑자도 사상 최대였고 경제도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성장률을 올려가고 있는 차원이었는데, 이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년 이상의 성장을 만들어낼 거고 그보다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를 남북 경협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는 동안
광화문에서는 이 미친 1만 명들의 코로나 테러 집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15일날 여러 가지 집회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다 통제가 됐는데, 이 동아명사점 앞과 을지로 입구역 이 두 군데에 대한 그 집회가 서울시에서는 금지를 시켰는데 법원에서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줌으로 결정을 내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았다 그러면 이건 이제 민주주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국민의 인권을 무시한 게 되죠. 집회의 자유를 무시한 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회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한 거는 좋아. 집회를 하는데 왜 이따위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흔드느냐고. 8.15의 일장기라니 미친 거 아니야? 이스라엘기 없어지더니 일장기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물론 이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면요. 대부분이 그 노인들이나 그 젊은 층에서는 참여자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돈 받고 동원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나마 일당 4만 원에 딸려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통행을 방해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거를 저지하는 전경들한테 침을 뱉는 이러한 영상들이 이제 찍혀남으로써 아주 충격적인 사람들한테 저들은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시위 진압을 하던 도중에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사람이 죽었다라고는 유언비어를 안에서 계속 돌렸다고 합니다. 밤 10시 반까지. 그래서 실제 경찰 진압으로 사람이 그 사망한 예는 없었고요. 보고도 없었고 다만 그 경찰차가 이동하는 과정 중에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경찰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다가 차 사이에 끼인 사고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차 사이에 잠깐 껴가지고 구조돼서 병원으로 갔는데 사람이 죽었다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 소문의 어떤 영향이었는지 모르는데 차량을 몰고 경찰한테 돌진하는 이런 짓거리를 저지른 사람이 17명이나 됐고 그보다 더 많았겠죠. 체포된 인원이 17명이니까 실제로 평화 시위를 보장하고 그거를 말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경찰들이 다치거나 뭐 욕먹는 건 그렇다고 치고 침을 뱉다니요. 이건 코로나 걸리는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러한 엄청난 소요 사태가 있었습니다.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대통령이 용서 없는 행위라고 비판을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아직까지 전복. 꾸준하게 주문이 들고 있고요. 사신 분들이 주변에 권하셔가지고 맞아. 이건 그래. 1kg 바닷물까지 딱 들어있어서 싱싱하게 보관하기도 딱 좋은 그 팩으로 해서 뭐 송작가 TV 보고 주문하셨다 그러면은 쌈 다시마가 서비스로 가잖아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실상 방조하고 전부 귀가된 상태에서 코로나 확산을 약간 방조하는 듯한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참석자 10,000명을 전부 다 전수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 구속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신상을 확인해가지고 검사를 통해서 더 이상 이 확산이 되지 않도록 공권력이 동원돼서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돼요. 이 10,000명이 돌아다니면서 전국에서 얼마나 이 씨를 뿌려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근데 공권력이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병관리본부는 거의 패닉에 빠져 있는 거예요. 추적이 안 돼, 이씨. 휴대폰 다 끄고 나와라 그랬어. 신용카드 쓰지 말라 그랬어. 왜? 정체를 안 들키기 위해서. 이 방역 관련된 대책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따위 지침을 받아서 이거를 실행했던 사람이 10,000명이 여기에 모였다는 겁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발언보다 더 그 유명해지신 분이 이제 김원웅 씨라고 광복 회장이죠. 네. 친일 청산 안 되고 있다. 친일을 비호하는 세력들. 이승만이 친일 세력하고 야합해가지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방해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김원우 회장한테 맹렬하게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한때 새누 그 자유한국당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건 배신자다라는 또 프레임까지. 너는 뭐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우리한테 충성하고 지금 이 정권이라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정성을 믿을 수 있냐라고 이제 비난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 생계가 힘들어서 그렇게 했다. 근데 지금 이건 아니지 않느냐. 친일을 비호하면서 니들이 보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완용이나 매국노들을 보수로 우기는 건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는데 통곡당이 미통당이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라고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이걸 모욕적으로 느낀다는 자체가 니들이 친일파란 얘기 아닐까요? 응? 참을 수 없는 모독에 거품을 문 건 주호영이었고요. 장제원 훌륭한 아들을 둔 장제원 같은 경우는 국민 이간질이 매국이다라는 식으로 또 거기에 한 소리를 보탰습니다. 그러면 광복 회장이 광복절에 친일 청산하자는 얘기를 하지 평상시 하겠어요? 광복 회장인데 광복절날 이런 얘기도 못해? 사실은 365일 하자고 해도 되는 얘기인데 광복절날 기념으로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할 만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니들이 친일파 우선이라는 거예요. 국립묘지 파묘하자. 물론 파묘를 이제 하자는 데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뭐 과거사에 관련된 뭐 증빙이라든지 당사자하고 합의를 해야 되겠죠. 아무리 파묘를 한다고 후손들의 동의 없이 그냥 그 묘를 파가지고 어디 뭐 아무도 모르는데 안매장하는 그따위 전근대적인 파묘를 하겠어요. 당신네 조상이 이러이러한 친일 행적이 있으니 국립묘지에서는 어울리지 않으니 나가라. 이장해라. 라는 정도로 진행을 하겠죠. 근데 그 안에 몇 명이 갇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 또한 심한 오바고 우리 국민들 대다수를 친일파로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8일날 이낙연 후보가 장준하 선생 그 추도식에 참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 일정기가 등장을 했고 지금 장준하 선생을 독재 권력 사실 살해당했다는 게 정설이시죠. 이게 오한마 맞은 그 머리뼈 그게 나오면서 장준하 선생을 살해했던 이 세력들이 지금의 민주정부를 독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몰랐는데 2013년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1호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긴급조치 1호로 최초 위반자로 구속된 분이 장준하 선생인데 여기에 대한 게 이제 그 무효다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항고를 하는 바람에 이게 아직까지 이 국가배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요. 근데 배상의 의무가 아니라 역사를 바로잡는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그 역사 바로 세우기는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정치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만한 논란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친일 청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될 거고 이게 돼야만 국내 기득권층의 어떤 뿌리를 이루고 있는 토착 외구들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협조했던 돈 많은 애들 불온하게 부동산 투기로 돈 번 애들 그리고 법비들 법을 내세워서 얘들을 비호해주고 거기서 수익을 챙겼던 놈들에 대한 응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저게 본진을 터는 거죠. 검찰 개혁, 뭐 사법부 개혁, 뭐 재벌 개혁 다 필요합니다만
그 근본에 있는 본진을 터는 거는 친일 청산이에요. 친일 잔존 세력의 청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절대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이제 코로나 의심 판정을 받아서 검사를 했죠. 아마 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가 확정 판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당직자를 비롯한 이낙연 의원과 주변 사람들 같이 인터뷰했던 사람들 모두가 전부 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최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게 이제 정치적인 그 여러 스케줄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다 멈춰버렸어요. 민주당의 지금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체육관 전당대회, 그러니까 대의원 대회를 완전히 없애고 100%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민심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민심의 지표는 어디로 가는지,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김부겸 그리고 박주민 후보의 이제 득표는 어떻게 나올지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지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국민들 참여 그리고 이제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가 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되면 120만 권리당원들 민주당 좀 그 정도 된다고 하죠. 이 권리당원들의 의사는 어디로 가는지 그걸 좀 더 시민의 어떤 그 눈높이에서 바라다 볼 수 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